그녀의 세상은 단 하룻밤 사이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그녀의 이름도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학자의 딸이었던 그녀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그녀를 낯선 남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한 얼굴로 구원을 데려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은 절대 잊지 못할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낙원이 있던 자리에 잿더미. 조선의 한 아름다운 고을에 학자 박나리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보물은 방대한 서재가 아니라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화, 눈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태어난 그녀는 초설처럼 흰 피부와 맑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사랑과 학문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서 날카로운 지성을 보았고 단순한 미래의 아내가 아닌 그 이상으로 여겨 친히 교육시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살림을 배울 때 설화는 서재에 앉아 고전과 시를 익혔습니다. 가냘픈 그녀의 손가락은 가야금줄 위를 나비처럼 날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고 붓을 잡으면 종이 위에 살아 숨쉬는 풍경이 피어올랐습니다. 방울처럼 맑은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세상에서 태양과 같은 존재였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언제나 덧없는 법. 설화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자신 안에 갇혀버렸고 집안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2년 후 주변의 권유에 못 이겨 박나리는 새아내를 들였습니다. 조씨성을 가진 과부였으며 딸 단화를 데려왔습니다. 얼핏 보기에 조마님은 덕행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말은 꿀처럼 달콤했고 미소는 고왔습니다. 그녀는 설화에게 과시적인 친절을 베풀었고 설화와 동갑내기인 딸 단화도 처음에는 친구가 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시기와 탐욕으로 검게 물든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마님은 첫날부터 설화를 미워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설화가 모든 재산의 정당한 상속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독을 빨아들인 단화는 설화를 경쟁자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본색은 박나리가 갑작스러운 병에 쓰러지면서 드러났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조마님은 오래된 하인들과 의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남편의 간호를 직접 맡았습니다. 설화조차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딸의 여린 마음을 다칠까 봐서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밤낮으로 아버지 방 문 앞에서 기도했지만 그 문 안에서 무슨 흉계가 벌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마님은 남편을 돌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은밀하게 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학자의 정신이 흐릿해진 어느 날 그녀는 약값 청구서라 속이며 문서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 문서는 실은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넘기는 위조 유언장과 꾸며낸 차용증이었습니다. 학자의 심장이 멎었을 때 설화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 조마님은 모두를 대청에 불러 모았습니다. 슬픈 표정은 차갑고 의기양양한 비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나리께서 알고 보니 막대한 빚을 남기셨더군요. 이를 갚으려면 재산 대부분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넋이 나간 설화에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빚은 우리 가문에 진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리께서 직접 자신의 딸을 저에게 팔았습니다. 오늘부터 설화,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개인 하녀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너의 아비가 진 빚을 죽는 날까지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화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화가 다가와 그녀의 머리에서 비취 비녀를 힘껏 뽑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것이야, 다른 것들처럼. 내 자리는 아씨, 부엌제 곁이야. 그날 설화라는 이름의 눈꽃은 진흙 속에 짓밟혔습니다. 비단 한복은 거친 베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붓과 줄만 알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차가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상점 밥상에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계모와 의붓언니는 그녀의 수모를 즐겼습니다. 단화는 그녀의 그림을 찢었고 조마님은 허리를 덜 굽혔다는 이유로 얼음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정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닦으며 설화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두꺼운 눈 아래서도 살아있는 꽃은 제때를 기다려 햇빛을 향해 피어난다. 강하거라, 나의 눈꽃아. 이 말은 그녀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견뎌냈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절망의 재 아래 증오의 불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불씨는 커져 언젠가 원수들을 모두 태워버릴 불꽃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2부 낯선이와의 혼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고통스러운 8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은 여린 소녀를 눈 속에 영원한 겨울이 얼어붙은 듯한 눈빛을 가진 과묵한 처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화는 그림자가 되는 법을 익혔고 생각은 순종의 가면 뒤에 숨겼습니다. 조마님과 단화는 그 사이 흥청망청 살며 유산 대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파산 위기가 닥치자 조마님은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현, 권세 있는 대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혼사라면 가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이나리에 대해 끔찍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릴 때 습격을 받아 한쪽 눈을 잃고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못생기고 절름발이이며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 응석바지 단화는 기겁했습니다. 불구자에게 시집을 가다니 차라리 죽겠어. 친구들이 다 비웃을 거야.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마님의 머릿속에 새로운 끔찍한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단화가 이현에게 시집가지 않겠다면 다른 누군가가 가면 됩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는 설화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은혜에 보답할 때가 되었구나. 내 가련한 단화가 대신의 아들과 혼인해야 하는데 아이의 마음이 너무 여리구나. 그러니 네가 대신 가거라. 설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화의 혼례복을 입어라. 얼굴은 면사포로 가릴 것이다. 그와 하룻밤을 지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마. 하지만 거부하거나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널 도성 가장 더러운 주막에 팔아버리겠다. 알겠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례날 그녀에게 화려한 붉은 한복을 입혔습니다. 두꺼운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가마에 올라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듯 신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례방으로 안내된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설아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무겁게 기댄 이현이 들어왔습니다. 한쪽 눈에는 검은 안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면사포를 벗어도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 떨리는 손으로 설아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감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호통이나 분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요함이 찾아들었습니다. 단화, 조씨마님의 딸. 그 순간 설아의 내면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8년간의 모든 고통과 수모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화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설아입니다. 그녀의 의붓동생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부디 벌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거짓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최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낮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눈을 뜨자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현이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이해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훌쩍 일어섰습니다. 절름거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안대를 벗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멀쩡한 눈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설아. 그녀는 말문이 막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오래전 장터에서였습니다. 당신과 다른 소녀에게 불량배들이 달려들었지요. 내가 나섰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10살 때였습니다. 장터에서 취한 건달들이었습니다. 단화는 겁에 질려 달아났고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양가집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뛰어들어 그녀를 지키려 했습니다. 싸움 중에 악당 하나가 칼로 그의 얼굴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치마에서 붉은 비단끈을 뜯어 그의 상처를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옷 안에서 바래고 낡은 붉은 끈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내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조씨마님의 딸과의 혼담을 정하셨고 나는 그 가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불구소문은 내가 직접 퍼뜨린 것입니다. 어떤 신부감을 보내오나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여자가 올지 아니면 선택의 여지 없는 노예가 올지 그녀가 쓴 웃음과 함께 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모는 당신을 지옥으로 보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실은 나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도성에서 당신의 복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에게. 다시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제된 혼인은 그녀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꿈처럼 보이던 복수가 갑자기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신데렐라는 자신의 왕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치밀한 응징의 서막이었습니다. 3부 만님의 탄생과 복수의 설계도. 다음 날 아침 설화가 깬 곳은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 포근한 잠자리였습니다. 하녀들이 그녀를 만님이라 부르자 그녀는 번번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노비에서 안주인으로의 전환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이후 이현은 그녀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인연과 조씨 가문이 자신을 속이려 했지만 지략을 발휘해 마음이 선택한 사람과 혼인하게 된 사연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명한 이씨마님은 설화의 경솔함과 강인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가야.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현은 인내심 있게 조금씩 그녀의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는 노비로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했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붓을 쥐게 했습니다. 새 가야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에 갇혀있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갈수록 더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복수였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이현은 이미 인맥을 동원해 많은 것을 알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계모는 위험한 사업과 고리대금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풀렸지만 욕심과 어리석음이 결국 그녀를 빚더미 위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단화를 당신에게 꼭 시집 보내야 했던 거군요. 설화가 이해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수는 재정입니다. 나는 이미 그녀의 차용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는 수십 명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빚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다음 수는 사회적 타격이었습니다. 설화는 계모와 의붓언니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단화의 허영심, 조마님의 버릇없음, 실제보다 더 고귀한 척하는 그들의 모습. 고용한 소문꾼들을 통해 도성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과부가 바느질 집을 속이고 그 딸이 남의 옷을 비웃는다는 이야기들을. 상류층의 문들이 그들 앞에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에게 고립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타격은 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위조 유언장과 독살의 증거.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은 어딘가 집안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 책상에 비밀 서랍이에요. 계모가 아마 찾지 못했을 거예요. 독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신뢰하던 늙은 의원이 있었는데 계모가 쫓아냈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은 것은 집에 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설화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기억에 충직한 늙은 유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변장을 한 설화는 몰래 옛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보자 오열했습니다. 설화가 모든 것을 말하자 충직한 늙은 하녀의 의리는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그녀는 돕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유모는 서재에서 비밀 서랍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진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조마님의 방에서는 바로 그 독의 가루찌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놓였습니다. 재정적으로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조마님과 단하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이현은 대리인을 내세워 빚 문제를 논의한다며 그들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자신의 집. 덫이 닫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설화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고르고 차갑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얼음 같은 결연함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짓밟힌 종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내리려는 마님이었습니다. 조선의 눈꽃은 잔인한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시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4부 응징과 새로운 여명. 조마님과 단화는 이씨 대신의 집 대청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냉혹한 채권자를 만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을 맞이한 것은 대청 상석에 왕후 같은 고요함으로 앉아있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들은 굳어버렸습니다. 비단의 광채 속에 설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알던 짓밟힌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당당한 마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화? 단화가 버벅거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화가 답했고 그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당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언니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조마님은 재빨리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고약한 것. 그래, 네가 그 불구자와 혼인해서 이제 마님 행세를 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속인 거야? 속였다고요? 설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어머니? 누가 학자의 딸을 노비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했습니까? 누가 저를 굶기고 때렸습니까? 질문 하나하나가 주먹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조마님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잖아. 그렇습니까? 설화가 손짓하자 늙은 유모가 함의 서류를 들고 대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설화는 거기서 누렇게 바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것 어머니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어머니의 얕언진 지혜로는 끝내 찾지 못한 것이지요. 이어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먹인 약의 찌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미 이것이 희귀한 독임을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쫓아낸 그 의원, 그분이 모든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조마님의 얼굴에 짐승 같은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빚, 이제 수십 명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이현과 함께 왕실 금군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즉 이현이 말했습니다. 응징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씨마님, 당신은 문서 위조, 횡령, 불법 노역 강제 및 장인어른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딸 단화는 공범으로 체포됩니다. 조마님은 울부짖으며 설화의 발밑에 몸을 던졌습니다. 용서해줘. 나를 망치지 마. 단화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그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금도 연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8년의 지옥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라고요? 그녀가 얼음 같은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나의 용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법이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가 병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울부짖는 두 여인을 거칠게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빠르고 피가 낭자한 복수가 아닌 길고 차갑고 굴욕적인 복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수가. 재판은 신속했습니다. 조마님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설화가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동정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너무 가벼운 해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청에 따라 형은 가장 혹독한 광산에서의 종신 노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단화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외딴 시골 마을로 유배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설화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현, 그녀의 버팀목이자 수호자는 진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들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현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당신은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설화의 마음속 긴 겨울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눈이 녹고 그 자리에 새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폭풍에 단련되었지만 꺾이지 않은 꽃. 조선의 눈꽃은 새로운 여명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라 복수를 차갑게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야담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좋아하는 사극이나 책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드릴까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두 읽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